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것도 수도권만, 뭐 서울만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급락에 대한 원인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금리잖아요. 금리가 시장 수익률하고 금리하고의 차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매매가가 급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고, 그거는. 근데 시장 내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좀 내용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다주택자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 양도세 75%죠. 세후소유. 근데 그분들이 계속 매도를 못했어요. 계속 매도를 못하다 있다가 이 금리라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줄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낮게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이게 급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의 어떤 치우침, 그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네. 계속 묶여 있다가 나오면서 나온 매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거래가 자유롭게 되었으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더 낮게 하다 보니까 급락한 거죠.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가격이 우리가 시장의 수익률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그 가격이 30에서 35% 정도 하락한 겁니다. 되게 많이 들었다. 네. 평균 정도. 평균. 근데 시장 통계는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대구는 8.4, 인천 8.8. 실제는 30에서 35%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통계의 어떤 그 모집해서 그걸 만드는 그 과정에서 좀 달라요. 표본을 뽑아서 그걸 통계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다릅니다. 실거래가를 더 떨어진 거 맞아요. 체감은 30에서 35%고 그렇죠. 실제는 8%예요. 실제 지금 나왔는 거는. 달라요. 체감으로 8%라 그러면 응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 근데 실제 실거래가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거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시장의 그 30에서 35%가 시장의 그 만든 그 수익률로 만든 그 계산, 그 폭이 정확하게 맞아요. 딱 그에 맞게끔 딱 떨어지는. 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것 같이 공급이 많은 도시 있죠. 네. 그런 도시들은 금매가 더 나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뭐 40%, 45%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매가 다 팔린 거죠. 최근에. 그러면서 위기를 많이 탈출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올해가 작년보다는 금매가 없고요. 이제는 금매 안 나오고 아니 덜 나오고 그 이제 매물 거래되는 속도가 좀 조금 있기 때문에 위기에 많이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체감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실거주 자분들 집을 사러 갈 때 가보면은 작년보다 낮은 매물 없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네. 올해는. 네. 그게 이제 근데 통계는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제일 좋은 것들이 많이 팔렸다면은 올해는 그 밑에 애들 팔려요. 그 밑에 애들 팔리면서 걔들도 떨어진 가격이 팔리기 때문에 걔들 때문에 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계속 마이너스지만은 실제는 가보면 작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체감은요. 그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다 올해가. 시간 지나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네, 사실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좀 이렇게 뭔가 스크럼을 짜듯이 네. 좀 이렇게 버티고 있었으면은 이게 막 급락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위기가 제가 볼 때는 금리의 위기보다는 내부의 이 종부세하고요. 전세를 막지 못하는 분들의 위기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급하게 판 거죠. 그거 묶여서. 금리와 별개로. 그래서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역전세에 대한 건 약간 남아있긴 해요. 네. 근데 과거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고 또 시장 가격에 맞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세에 맞게 수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역전세에 났지만은 역전세에 나는 것보다 통째 날리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전세에 나고 위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탈출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올해는 훨씬 더 좋다. 매매가에 영향을 줬던 게 역전세라고 하면 그 전세 가격도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번 시장은 좀 달라요. 원래는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전세라는 거는 자기 자본으로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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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지 시장이 아주 건전해져요. 네.
근데 여기다가 대출이 들어갔잖아요. 대출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가는 원래 대출이 있는 거고 얘는 근데 전세는 대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 가치여야 되고 얘가 우리나라의 근본이어야 되거든요. 주택시장 근본이어야 됩니다. 근본인데. 전세가 근데 얘에다가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근본이 안 된 거예요. 얘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근본. 예.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가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죠. 그 네. 구조가 똑같아요. 금리가 흔들리고 시장에 어떤 금융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은 금리에 의해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얘도 전세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가 급락했기 때문에 매매가 더 급락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부세 문제들, 세금 문제들, 역전세 문제들 이게 복합적으로 된 거죠. 이게 떨어진 폭이 금리에 맞춰가지고 30% 떨어진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이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죠.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네. 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럴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안 하면 손이 없어요. 다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기엔 되게 나빠졌죠. 건전한 시장에서 아주 불안한 시장을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 젊은 분들한테 좀 괴롭지만은 중단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한번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은 부채잖아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산이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얘도 이제 이것도 부채예요. 은행에서 대출했잖아요. 네. 부채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가 부채 덩어리가 되잖아요, 이제는. 전세 깨버리면 더 위험한 된 거죠. 전세자금 대출과 집주인의 마통. 뭐 이렇게. 그렇죠. 없는 거예요. 어쩌면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위행이. 그래서 얘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만 중단해도 우리 시장은 큰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해주면은 이 해주는 만큼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2법 있잖아요, 3법. 네. 그거에서 수요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잘못이에요. 이건 시장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부의 잘못이에요.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어느 쪽으로 보는 거예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수요가 극단적으로 몰리죠. 임대 시장으로. 그리고 2년에서 2년 더 머물 수 있잖아요. 네. 그 4년이 모이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모인다고 한쪽으로요. 그분들이 상승기 다 나오거든요.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또 그분들 확 몰려가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로 활용하거든요. 이자 없는 대출로. 원래는 대출을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출이 없는 전세로 투자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서 투자한다고요. 개수에.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채수를 늘리는 거예요. 채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투자자 채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투자자를 제재하려 하지 말고요. 전세자금 대출만 중단해버리면은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건전해집니다. 우리 다주택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죠. 세입자를 쪼아라. 예. 그게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투자자는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나? 임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변동성을 작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일정 수익은 줘야 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야지 낮은 변동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해주면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급락과 급등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2배 넘게 늘어났으니까. 수요도 줄고 또 그 수요 다시 나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주택시장의 어떤 구조를 보고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손을 댄다는 게.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욕 엄청 들어먹겠죠. 원래는 좋은 일은 욕을 들어먹게 돼 있습니다. 약간 연금 개편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야 돼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젊은 분들한테. 근데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좀 줄었거든요. 주니까 시장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세금이 나오는 만큼 전세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시장 소득에 맞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택시장도 건전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시장 안전하게 가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들어가니까 규제하기가 쉽지 않죠. 은행의 이익도 좀 고려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선거나 표겠죠. 그렇겠죠. 네. 급락한 이유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봄 들어와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또 반등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정상적인 흐름에서 나온 반등이 아니고요. 금매에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률, 이제 금리와 연결된 수익률보다 더 떨어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반등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준이 제가 보는 기준은 30에서 35%예요. 그 밑으로 떨어진 있는 아파트들, 걔들은 다 반등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공급량 관계없이 제가 대구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우리 밴드에 공급량이 엄청 많잖아요. 대구가 많은데 얘와 관계없이 35% 이상 떨어진 건 저는 지금 또 매수하라고 해요. 그 공급의 상황에서도 네. 대구에서 그건 관계없어요. 걔는 그냥 반등하는 거예요. 네, 걔는. 그래서 걔는 기계적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걔는 의미 없는 거니까 지금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나오느냐? 이제 안 나온다니까, 이제는요. 공급이 더 많으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그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고요. 원래 공급이 적으면 오르고 많으면 떨어지고 이거는 네. 진짜 임차적인 해석이고 네.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첫 해에 많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많아도 점점 수익률은 하락은 줄어들어 있어요. 시장이 대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웃긴다. 네. 더 점점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데 네. 하락률이 줄어들어요. 네, 줄어듭니다. 시장이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위기는 모를 때 위기지 알면 위기가 아니에요. 공급량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거든요. 준비합니다. 그럴 때 많이 떨어져요. 올해가 엄청나게 되고 많잖아요. 작년보다 덜 떨어져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월? 12월보다는 지금 1, 2, 3월까지도 조금 이제 올라오는 느낌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맞아요. 이 반등은 아까 그 수익률이 네.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 떨어진 것들이 이제 올라온 상태라고 네. 보는 거고 네.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그건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진됐고 밑에 있는 애들 지금은 이제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올 하반기까지 하락이에요. 근데 시장의 세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세감은 훨씬 더 좋고요. 하락이라 잘 못 느껴요. 미리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단지 거래가 되면서 통계에만 잡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혀 달라요. 수도권 지방 다요?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네, 똑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네,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다를 거예요. 분위기가. 왜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모으거든요. 수요 힘이 모이거든요. 그거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왜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거는 지방은 먼저 이제 또 그건 뒤에 이제 우리 그래프를 보면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달라요. 시장에 공급에 만들어가는 그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그 구조에서 지방은 빨리 반등하고 수도권은 일시적인 반등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왼쪽은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서울 전세 가율로 보는 시장 방향인데 예.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권을 예측할 때는 두 가지를 예측해요. 뭐냐면은 하나는 수익률에 관련돼서 예측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주거를 충분히 공급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 주거라는 거는 전세, 월세, 매매 다 포함해요. 네. 그 두 개가 완성돼야 됩니다. 완성돼야 하락하고요. 네. 이 두 개가 하나도 완성이 안 되게 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로 하냐면은 공급으로 해요. 지금은 저는 금리를 변수로 해석합니다. 변수로. 근데 그 수도권 제일 중요한 게 이 공급량이 누적 공급량이라 해야 돼요. 근데 누적 공급량은 지난번 제가 후레인스 TV 처음 나와서 제가 걸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 공급량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제 1000세대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 2년 지나게 되면 이 1000세대에 매매 원래 전세가 나와 있어요. 네. 일정 부분 늘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수도권에 한 17만 가구가 1년에 이제 평균 입주하는데 17만 가구가 매년 쌓여보세요. 그 매물이 계속 나오죠. 그 매물이 계속 쌓인다고요.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 아시를 보게 되면은 한 38만 가구가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까지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매물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누적 공급량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은 전세가에 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그 의미는 갭이 붙는다는 의미잖아요.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죠. 벌어진다는 의미는
투자가 빠져나온 환경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08년도부터 네. 여기 이 분홍색이 전세가 상승률이고 주황색. 여기 네. 예, 주황색이 이 파란색이 매매가 상승률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전세 가율이에요. 서울. 네.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보면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죠. 네, 그러네요. 여기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려 올리는 거예요. 밑에서. 네. 근데 여기 보세요. 2016년 지나서부터는 매매가가 위에 있고 전세가가 밑에 있죠. 그러네요. 한 번도 더 밑에 올라간 적 없죠. 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거든. 여기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추락.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는 수도권에만 나오는 그래프예요. 지방은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전세가율이 벌어진다는 그 의미는 누적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가율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하지 그게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른다고요. 그 누적 공급에서 나온다고요. 계속 쌓여가는 누적 공급량에 의해서 전세가 쌓여가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끌어올리고 싶잖아요. 갭을 좁히기 위해서. 네. 안 딸려오는 거예요. 그 위로 안 가잖아요, 위로. 우리 임대차 여기 입법 나올 때에도 여기 잠시 여기 주춤했잖아요. 네. 이때조차도 전세가 위로 안 올라갔어요. 전세가 폭등했는데 불구하고 매매가 더 위로 안 올라갔다고요. 그러네요. 네, 안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이게 변동폭이 작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가 2016년, 17년, 18년 여기 지나면서 여기에 수도권의 공급량이 되게 많았던 해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았다는 거는 그때 누적 공급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쯤으로 지금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정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세가 반등, 지금 최근에 뉴스에 전세가 반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매매가 반등만 있잖아요. 전세는 그죠? 없죠? 얘기 없는데요? 송파 이쪽에 매매가 반등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매매가 반등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 더 벌어지잖아요. 네. 더 떨어지죠.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네. 네. 더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 더 빠지죠. 더 빠진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투자자에 의해서 만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부터는요. 근데 투자자가 지금 빠지는 시장이잖아요. 빠지는 시장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간다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저는 24년, 25년에 수도권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길게 보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안정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7년, 18년 오래전부터 제가 예측한 게 저는 2025년도에 시장이 끝난다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25년, 26년도에. 네. 한 번도 저는 예상을 좀 바꾼 적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네. 뭐 방송 나오실 때마다 네, 저는 얘기하셨었어요. 25년, 26년도에 시장이 끝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누적 공급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적 공급량에서 그 매물을 만들어내는 그 숫자를 찾는 게 해답이에요. 이 숫자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몇 년이나 했다고요, 공부를. 근데 이게 물론 제가 맞는 게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수도권 워낙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10년. 네, 제가 보면 17년. 워낙 길기 때문에 한 번 맞추고 다음 병목집 일어날 때까지 맞출 게 굉장히 기다려야죠. 하죠. 근데 지방은 3년 만에 바뀌어요. 3년 만에 바뀌고 내 했는 게 이론들이 저는 거의 다 7, 8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인천에 하락할 때나 대구 하락할 때 공급량 할 때는 거의 정확했어요. 한 번도 예측가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얘는 한 번도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처음 예측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보는 관점은 25년, 26년 정도에 한 번 더 시장이 꺾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수도권. 지방은 달라요. 25년, 26년에 꺾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급락은 더 없다. 급락은 없고 한 번 더 반등을 한다. 반등. 그 사이에 반등을 하지만은 그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이대로 쭉 하락한 게 다음 상승이 더 빠른데 반등이 나오면 하락이 더 늦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세요? 되네요. 왜냐면은 요새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네. 여기저기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왜 데드캣 바운스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반등이 나오면 더 위험하대. 네, 제 블로그에 이걸 하도 그 이야기 많이 썼어요. 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주식으로 하면 일시적인 반등하는 거잖아. 똑같다. 근데 이 통계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이거 해석한 능력이에요. 누적 공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 걸 뺏겨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요. 3년 누적 공급량도 많이 가져와 써요. 제가 그걸 공부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만드는데 책에도 나오고요. 그걸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쓰는 건 좋아요.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하고 그게 관련해서 수요를 알아야 돼요. 엉뚱한 수요를 갖고 하거든요. 네. 그게 다 틀린다니까. 어떤 수요가 맞는 거고 어떤 수요가 틀린 겁니까? 그거 대표에 아는 그 인구 곱하기 0.05잖아요. 그거 아직도 걸려있잖아요. 전혀 안 맞는 거. 그 전혀 안 맞는 걸 빨간 줄. 네, 빨간 줄 한 개 쭉 꺼가지고. 왠지 그게 있어야 심리적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공급 판단할 때. 물론 판단한 거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 찾는 거는 그걸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다 전문가죠. 그러니까 좀 다 전문가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0.05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져 가거든요, 이게.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도시에다가 똑같이 돼가지고 그거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줄어드는 도시도 있고 조그만 도시 같은 건 일자리 없어서 다 외지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 0.05 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가 0.05보다 더 적어요, 수요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시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파트 말고 다른 주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단독주택 너무 좋아하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가 0.05가 안 맞는 거예요. 더 적은 거예요, 수요가. 내가 분석해 보니까 도시 특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광주하고 대전 인구 똑같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광주가 수요가 더 많아요. 도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공부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럼 다 0. 곱하기 0.05 하는 거예요. 곱하기 전부 0.5 하니까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켠 김에 자료에서 지금 보면 여기 한 40%대? 여기까지 지금 바닥으로 보이는데 전세가율이. 과거에는 여기 40%이 밑에서 떨어졌을 때 하락했었어요. 제가 보는 거는 과거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2012년부터 전세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볼 때 10% 더 높게 나와 있다 보고 있어요. 50%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다 보고 있어요, 저는. 요 정도 50% 네. 내외에서 이제 좀.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서울인데, 수도권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한 60% 정도 와 있거든요. 예. 거의 한 10% 정도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시장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시장이 이제 좀 침체? 아니면 하락? 매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아마 침체나 약간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 자료를 볼 때 수도권으로 보는 게 좀 나을까요? 전세가율을 판단할 때는? 그렇죠. 수도권. 요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해보는데 수도권을 보시면 돼요. 이 반등 시기가 수도권 위주로 반등하기 때문에 그 외곽 위주로 반등하거든요. 네. 수도권을 보면 맞습니다. 아니면 경기도 보셔야 돼요. 수도권 시장은 제가 이제 원래는 하락이고요. 국지적인 반등이 있고 24년, 25년에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신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 데드캣 바운스가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있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사서 데드캣 바운스 때 팔 건데요. 그것도 괜찮죠. 맞출 수 있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단기 매매가 힘들잖아요. 네. 양도세도 많고 이러니까 뭐 큰 리스크가 너무 큰데 법인 짤짤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실력이 있다면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은 좀 신중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전세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 전세가에 전세가는 2024년 이후에는 조금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이제 하고요. 그리고 수요가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멈추면은 안 되거든요. 멈추면은, 왜 위기가 와서 멈추면은 만약에, 그렇잖아요. 차가 막 도로에 막 움직이다가 멈춰버리면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가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위기가 오면 멈추잖아요.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췄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 3법 때는 멈췄다가 24년 때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수가 나오게 되면 마치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건 아니고요. 원래 움직여야 될 분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 오르고 또 신규 들어온 수요까지 합쳐서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활발하게 움직이죠. 체감 확연히 좋아질 거예요. 24년도에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그냥 2년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전세가는 올라가지만은 매매가는? 매매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도권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면 더 안 좋고요.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좋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매매가가 같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더 나쁜 환경으로 가죠.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죠. 지방 전체를 보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공급에서 하락한 거는 사실은 대구밖에 없고요. 다 금리의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이제 금리의 하락은 수요를 이제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하거든요. 뒤로 미뤘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미룰 수 있어요. 3년은 못 미뤄요. 22년, 23년까지는 수요를 뒤로 미룰 수 있는데 24년부터 못 미뤄요. 분양에서 입주를 한 3년 있잖아요. 네. 그 입주가 3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3년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되거든요. 공급하고 그 수요들이. 그 시점만 맞물리는 3년 차에는 거의 많이 움직여요. 3년 차는 반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하반기부터 24년부터는 많은 지역들이 움직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부울경이 제일 빠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부울경이? 공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부산 물어보신 거 반등은 과거처럼 막 급등하 이런 장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덜 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만들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 가격을 만드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금융 환경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의 환경이 있다면은 이 가격이 만들어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낮은 선에서 결정되고요. 적은 수요가 붙기 때문에 경쟁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면 과거보다 급등하고 이런 장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상승하게 되면은 천천히 낮게 저가 아파트부터 될 거예요. 왜 저가부터요? 전세금이 낮기 때문에. 떨어진 전세금이 반등하는 시간이 고가 전세부터 반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전세부터 원래 수요가 또 저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저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가에 들어오면은 그 저가부터 밀어 올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가의 전세부터 올라가면서 저가의 매물도 올리고요. 그게 시장이 번져서 가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가 좀 다를 거예요. 뭔가 느낌적으로는 신축이 먼저 좀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가 아파트. 저가부터. 그 저가라는 게 아주 나쁜 아파트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억에서 한 5억 사이, 뭐 구축 같은 경우는 2억대도 있겠지만은 한 그 정도 사이에서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2억에서 2억 5천대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네. 많이 머물러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밀어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연결해 있던 어떤 가격대 있는 애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신축 전세도 금액이 크긴 하지만은 그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갭이 커서 그런가요? 그럼 신축이나 뭐 이렇게 좀 갭이 크죠. 갭이 커서. 네. 근데 갭이 큰 거는 많이 떨어진 거는 전세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붙기 때문에 그냥 붙어요. 근데 이제 원래 시장을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키려면은 전세가가 계속 붙어줘야 되거든요. 전세가가. 전세가 올리면서 가는 게 이게 시장의 방향이에요.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실수요자가 많이 떨어진 걸 가지고 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려면은 전세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 수요가 부족해서 매매에 돌아서고 이런 과정이 겪어야 되거든요. 요 수요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임대차법이 이제 4년이 마감되는 시점이 2024년이에요. 그죠? 4년 돌아오는 시점이. 거기에 맞물려서 있는 게 24년이고 공급이 또 줄어든 시기가 24년이고 이게 많이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24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 25년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금리는 요 상태여도 그러면 금리의 영향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은 그 금리에 적응하거든요. 단지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뿐이에요. 수요가 작아지는 건 맞는데 금리에 의해서 하라는데 이건 아니에요. 금리의 영향 저는 거의 다 끝나갔다 그러고 여기서 뭐 한 25bp나 50bp 더 올라가도 더 올라간다면 약간 위축이 되겠죠. 근데 그 과거 올라간 만큼 어떤 충격은 오지 않습니다. 파월이 막 물가가 안 잡히는데요 이러면서 막 더 올리거나 이래도 저는 물가 안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 잡혀도 예, 관계없어요. 우리의 부울경은 간다. 타임테이블 저는 간다. 예,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24년, 25년 간다. 25년 다 간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24년에 끝나는 임대차 입법, 공급의 공급 누적, 수요의 누적에서 25년에는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뭐 애매하게 이야기 안 해요. 틀리면 틀리더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나요. 네, 저는 늘 그래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리면 틀릴 때 인정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비율을 그대로 하고 과감하게 그냥 내가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결정해서 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애매한 포지션을 어떻게 해요? 이 강의하는 사람은 애매한 포지션 되게 많아요. 빠져나가려고. 정말 답답해요. 그런 분을 보면. 강사니까요. 그러면 안 해야 되죠. 내 이익을 네.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런 했다가. 분들은 내가 뭐 투자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는 분들. 애매한 분들은. 그냥 강사 포지션인 거죠. 전업 강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상승해 하락에도. 딱 강의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러면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데스켓 바운스는 아닙니까? 지방도 맞죠. 지방도 맞는데 지방은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죠. 좋은 거래죠. 지방은. 왜냐하면 아주 낮은 금매들이 다 팔렸다는 거는 더 이상 금매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 수 있어요. 지방 금매는 되게 좋은 신호라 보시면 돼요. 팔린 게, 금매가 팔린 게. 서울은 달라요.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전세가율을 만들어가는 구조고요. 지방은 원래 전세가율이 되게 높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60% 넘고 대구나 광주 같은 70% 돼 있어요. 수익률에 관련된 거는 일단 만들어져 있고 단지 주거가 부족한 그 순간에 올라가거든요. 그 주거가 부족한 순간이 뭐냐면 전세가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올라갈 때 같이 반등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볼 때 어떤 통계가 변곡점을 만드냐고 보면은 지방은 전세 수급이고요. 수도권은 전세 가율이에요. 이게 뭐가 만드냐? 공급이 만들어요. 근데 변곡점은 3년 누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끝날 때 변곡점은 3년 누적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해요. 공급이 필요해요. 상승할 때 공급량하고 하락할 때 공급량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승할 때는 공급량이 아주 바닥을 떨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수요들이 정말 집이 없을 정도로 어떤 낮은 공급량이 되어야 되고요. 하락으로 갈 때는 투자자가 들어와서 전세를 못 넣을 정도로 전 공급이 많아야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3년 누적 공급량이지만은 제가 보는 공급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변곡점 찾을 때 좀 다르게 찾아야 하잖아요. 뒤에 이제 하락할 때가 조금 많은 양을 찾고 상승할 때는 좀 적게 찾아요. 약간 다르게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포인트는 그 공급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겠네요. 이 공급을 찾을 때. 그리고 수요.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을 한 해 한 해로 분석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하나씩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요가 한 해 한 해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요가 왕창 움직이잖아요. 모였다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수요가요. 수요는 모였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 해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한 해 물량이 많다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되고 누적 공급량에서 그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공급량이 짜여져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끝나는 시점하고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보여주시죠. 지방에. 공급량으로 보는 사이클이에요, 부산이요. 이게 책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39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대가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우리 아실에서 나오는 입주 물량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지인에서 나오는 거 있고 호갱노는 나오는 거 있어요. 입주 물량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캡처 딱 해가지고 쭉 꺼지는 거 다 하고 막 강의서 이러는데 그 내용을 잘 안 보세요. 그 안에 어떤 그게 돼 있냐면은 부동산 지인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피도 포함되어 있고 임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실에는 임대 빠지고요. 네, 그리고 아실에 또 뭐가 빠지냐면은 재건축에 조합 물건이 빠져요. 분양 물량만 합니다. 만약 1000세대가 있으면은 700세대가 조합 물건이고 300세대가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만 해요. 그래서 아실의 물량이 훨씬 더 작아요. 지인의 물량이 훨씬 더 많고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같은 해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저는 그 딱 중간이에요. 제 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OP 뺍니다. 임대 빼요. 근데 일반 그 조합 물량은 또 더 가요.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 수집을 해요. 다 분석해서 열어서 한 개 한 개 다 수집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39년간의 평균인데 네. 우리 1기 신도시 이전은 빼고요. 우리 35년간 평균 23,000이 지금 공급됐어요. 이 공급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소화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7,000이라면서요. 0.05가. 근데 이만큼 공급됐는데 이거 어떻게 다 소화했죠? 그러네요. 엄청나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소화가 없잖아요, 지금요. 미분양 얼마 1,000세대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만큼이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갔다는 증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된 거니까. 지난 과거 동안. 근데 시장에는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우리 주택 시장은 불균형 시장이에요.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면 0이 나와야 되죠. 가격이 늘 똑같아야 되잖아. 수요공 맞추면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공급량도 변하고요. 수요도 변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30년 동안의 어떤 사이클인데 네.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네. 책에는 19년도까지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책에 19년도까지 썼으니까. 네, 네. 그 뒤에 안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를 1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평균 공급은 24,000이에요. 평균이. 상승과 하락이. 네, 99년까지. 네. 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하락할 때가 31,000이었어요. 부산이. 많죠. 23,000 많죠. 91년부터. 네. 여기가 상승 구간인데 18,000이었어요. 17,000보다 많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여기. 여기가 3만입니다. 여기가 상승 하락 한 사이클이죠. 여기 23,000이죠. 균형을 맞추고 가는 거잖아. 그죠? 공급으로 균형 맞추고 가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하면 균형 맞춰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2008년도에부터 부산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7년, 8년도에 원래는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2년 정도 밀렸거든요. 약하게 상승하고 밀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게 되면 여기 지금 잠깐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하락 나올 때가 27,000이었어요. 여기도 약간 주춤할 때도 여기도 23,000이었어요.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의 어떤 균형점을 왔을 때가 살짝 주춤하거나 살짝 하락한다고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또 여기 좀 많은 편이죠.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예. 여기가 분석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균형점에 도달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딱 그 선에. 네, 선에 있을 때가. 들락날락할 때. 이때가 분수가 제일 힘들어요. 이때는 수요를 분석하는 거예요. 공급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23년 올해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24,000이잖아요. 23,000은 살짝 많죠. 자, 올해가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 없죠. 13,000. 자, 25년 물량은 지금 완성 안 됐지만은 지금 열심히 분양해도 23,000을 못 만들어요. 부산은요. 여기 누적 공급 3년 누적 공급량을 하게 되면은 1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23,000 대비 훨씬 더 적잖아요.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올해가 끝나는 23년 끝나는 시점 12월이나 1월 되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23년 말이나 24년 초 되면은 전세가 플러스 나오든지 매매가 플러스 나든지 미미하게 플러스 나올 거다. 아무리 늦어도 정말 시장이 막 금리가 올라서 막 해도 저는 24년, 25년 지나면 오른다. 지방은. 아, 이걸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 35년 평균. 소장님 데이터에는 빨간 줄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빨간 줄 없습니다. 저는. 네, 없고 네. 이 35년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나눠서 네.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강의에서 제가 이 30년을 했잖아요. 30년을 딱 나올 때 이 통계를 쓸 수 있는 건 30년이 돼야 쓸 수 있어요.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25년 되면 못 써요. 평균을.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0년 나올 때부터 제가 서서히 보니까 거의 많은 도시들이 맞고요. 이 변곡점이 일어난 시점도 거의 맞아요. 제가 했는 그 확률로는 80%에서 85% 정도 맞습니다. 엉뚱하게 분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변수가 나오면 틀려집니다. 변수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 뒤로 밀어서 해석해요. 금융위기나 IMF나 뭐 카드 사태 뒤로 밀었습니다. 1, 2년 뒤로 밀어서 나오면 수요가 뒤로 밀려서 나오기 때문에 더 상승폭이 커지거나 지금 금리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공급과 관련 없어서 지금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뒤로 밀려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25년 되면은 거의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갑자기 이제 그런 어떤 블랙스완 같은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 보통은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 포지션을 바꾸는데 소장님은 이렇게 뒤로 밀리는 네, 전 뒤로 밀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네요. 절대 안 바꿨습니다. 우리 역사상 바꾼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보통은 이제 이쪽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는 공급이 바꾸지 공급이 연속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연속적으로 바꾸지 변수는 시장에서 적응하거든요.
적응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저는 변수를 2년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2년 못 가요. 아무리 강한 거. 강하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26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물린다니까. 아. 그게 26년도에 3기 신도시하고요. 네. 26년도 뭐냐면은 우리가 임대 매물, 우리가 임대 사업자 매물들이 그게 만기 시점부터 돌아가. 비과세 시점이. 그게 2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돌아온 거예요. 네. 8년. 그죠? 어. 그죠? 벌써 8년 됐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물건들이 지금 26년 돌아오기 때문에 매물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매물 효과에다가 누적 공급 효과, 그리고 공급 효과, 이 세 개가 겹치는 해가 26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26년도에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수도권 시장. 25년, 26년을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제 쭉 가는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26년도,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변곡점이 작년 11월, 뭐 10월, 12월 이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하락이 많이 나왔죠. 금리 하락 나왔잖아요. 네. 그게 아마 고점에서 시작됐다면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건데 지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의 변동폭은 지금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 유튜브에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예상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데스켓 바운스가 끝나고 하락하는 거는 거의 17년도 수준으로 가격이 회귀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한 30% 떨어져, 35%?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한 20%더 떨어진다. 아니, 절대 그래 안 돼요. 급등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도에 금리 떨어질 때였거든요. 그 부분만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2019년도 금리 부분만 다 반납하는 거지 그 밑으로 안 떨어진다니까. 그 밑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안 떨어져요. 아니 2017년도까지 떨어지면 45%, 50% 가까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간다고. 아이씨, 미쳤어요? 그래서 우잉 이랬는데. 그래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리의 영향에 의한 부분만 반납을 반납하죠. 그게 19년부터 올랐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반납해요. 그래서 제가 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간 가격들을 저는 매수하라고 지금도 추천해요. 그 금리 부분만 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고 보면 딱 나옵니다. 30에서 35%예요. 그게 19년도 가격이에요 또. 아니 뭐 아까 공급이 그렇게 있는 대구에서도 그 이하로 떨어졌던 거는 네, 다 반납했다고요. 적극 매수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반납했다고 그 부분에 있는 사라졌고. 네, 다 샀다고 사람들이. 최근에 달서구하고 이쪽에 이제 많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 그 부분들이 다 반납된 거예요. 올라간 폭이 딱 보면 그것도 30%또 머물러 있어요. 반등한 부분이. 시장은 정확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또 뭐의 영향이나 다시 공급의 영향을 간다니까요. 공급이 적어지면 또 다시 사고 이렇게 돼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딱 샤프하게 그런 걸 또 사시는 분들 계시네요. 있죠. 그건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거의 그런 거는 실거주자분들이 실거주자예요. 100% 실거주자. 지금 산 건 다 실거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가. 투자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실거주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중에 하나인 인천도 사실 뉴스에 지금 뭐 다시 뭐 영끌족의 눈물 해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또 뭐 갭 투자자들의 뭐 성재 갖고 또 막 인천을 또 엄청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인천은 좀 물량이 2년 정도 많았잖아요. 올해로 끝으로 물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인천이 올해만 조금 더 힘들어지고 또 이제 공급 줄면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수도권하고 묶였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천만 뭐 급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것도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 같은 세트로 묶여서? 네, 세트를 보시면 돼요. 데드캣? 네. 세트를 보시면 되고. 근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 인천이긴 해요. 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보고 들어가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인천은 추천 안 하시겠네요? 많이 떨어진 것들은 반등하는 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추이 냈다 했던 괜찮은데 내일수는 괜찮은데 거기서 계속 간다 이런 정말 아니거든요. 아까 대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개별 아파트로 판단해야 돼요. 네, 개별 아파트 판단하는 거죠. 전체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이 제일 늦게 상승했다, 제일 늦게 끝나기도 하요. 그런 시장이에요. 인천은 항상 네, 항상 그래요. 슬퍼. 네, 슬프죠. 뒤늦게 오르고 뒤늦게 꺼지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송도 관심 갖는 분들 많더라고요. 카톡 보니까 송도 얘기가 많이 송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송도가 난 개인적으로 송도 몇 번 가봤지만은 저는 송도를 그렇게 미래가 밝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도시는 엄청 좋잖아, 살기. 깨끗하고 엄청 반듯반듯하고 좋은데 너무 적막하고 너무 초라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좀 고요한 느낌. 고요한 느낌이고. 그래서 송도라는 도시가 그 규모가 이제 끝에 있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탁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위치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기대와 실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식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송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럼 청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청라도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송도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뭐 청라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인천 자체잖아요. 인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죠. 네. 제 인천은 수도권 지역에서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늘 들어갔다 나오라는 지역이. 발만 담그고 나와라. 네, 나오라. 길게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타이밍만 맞추면 되고요. 내 자산은 돈을 벌면 무조건 서울이나 수도권. 메인 입지. 네. 영역이 되면 수도권 들어가는 거, 아니 서울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수도권이라 경기도 쪽에. 그래서 인천은 저는 조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21년처럼 급등하지 않을까 하고 내년이나 전세 2년 더 돌리고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시죠? 매도 타이밍이 진짜 어렵네요. 진짜 매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매도하지 않는 아파트 사러 가잖아요. 살 때. 매수는 내가 원하는 식 할 수 있는데 매도는 내가 원하는 식이 못 해요. 제 뜻대로 안 되죠.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나의 수익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매도해야 되던가. 맞습니다. 그냥 네, 내가 고점 팔면 그건 불가능해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역이 어딘가요? 물으시는 분이? 송도였던 것 같은데. 송도요? 송도? 네. 율로우님께서 아까 송도 저는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좀 반등은 그 가격을 받고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반등은 그렇게 좋은 반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반등 나올 때 전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반등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거주자죠. 실거주자. 네. 과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도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지금 투자로서의 지금 타이밍은 조금 네. 수도권은 애매하다. 네. 둔촌주공.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둔촌주공.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격으로 보게 되면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입주 시점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그게 있죠. 근데 가격이 낮게 분양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까 말까 엄청 많이 네, 저는 우리 블로그에 썼는데 그거 우리 이제 밴드도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은 보는 관점이 두 개예요. 지금의 반등하는 것들은 다 가격에 의한 반등이거든요. 시장에 의한 반등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양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소장님, 데드캣 바운스라면서 그건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신축이잖아요. 신축이고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걔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묵직하게 들고 갈 만하다. 네, 그런 물건이다. 위치도 저는 좋다 보고 있거든요. 위치야 뭐. 네, 연세 좋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기가 좋아져서 물론 이제 해도 되지만은 그런 위치 같으면 미리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 위치 보고는 좀 판단하는 편이거든요. 네. 대구도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보고 합니다. 위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라고 있지만 좋은 위치에 분양 애들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 나와 있다고. 그런 애들은 저는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격을 보지 말고. 왜냐하면 가격은 일시적인 거지만 위치는 계속 가잖아요. 좋은 시기로 오게 되면 얘는 가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주구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좋으면은 위치가 좋고 적당한 가격이 나왔다면은 저는 상승과 하락에 약간 등락은 있지만은 저는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러고. 그 정도 위치에 있다. 단지 안 좋은 거는 세대수가 좀 많다는 게 저는 조금 단점이긴 해요. 아, 많은 게 단점이다? 네, 많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요? 많은 게 단점이에요. 많은 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서 단점이에요. 그게 이제 헬로시티나 이런 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송파 지역에 대단지 많잖아요.
가장 먼저 떨어지고 가장 안 좋은 거는 그런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고 급락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 대단지가 단점이에요, 사실은. 아, 과거 그 잠실 엘리트. 네, 엘리트 3명. 시끌시끌했던. 네, 3명. 헬리오시티도 보면 많이 떨어진 거 그 이유잖아요. 네. 9,500세대. 네. 둔촌 중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의 기사 단골 단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네. 애들. 나중에 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헬리오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뭐 가격을 보면 지금 무난한 가격이다. 저는 원래 또 단기적으로 안 보거든요.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단기 변동성에 그렇게 예는 안 하니까 그런 위치는 그냥 하셔라. 소장님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약간 하나 딱 사면 묵직하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의 잘 안 파시잖아요. 네, 안 팔죠.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런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게 들고 가다가 꼭 팔아야 될 때만 파시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좀 투자를 접근하고 싶으면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런 스타일 좀 괜찮아요. 성향이 돼야 되죠. 이렇게 묵직하게 기다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기다리는 성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향이 있어요. 아무리 보유하라 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나 가만히 있는 분들이나 결과가 수익이 똑같아요. 사고 팔고 해도 나중에 가만히 있는 분들하고 보면은 별 차이 없거나 가만히 있는 분들 수익 더 많거나 더 꽝인 경우도. 더 꽝인 시간 에너지 다 뺏기고. 네. 왜냐하면은 사고 팔고 하는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해보세요. 수수료 다 나가고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수익률 더 떨어지죠. 똑같아요. 부동산도 사고 팔고 계속 하게 되면 리스크 커지고 그 하면서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꼭 필요할 때 팔고 거의 안 파시죠. 거의 안 팔죠. 있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때도 못 팔고 이런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거의 안 팔죠. 안 팔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시니까 이게 딱 그 정확한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묵직하게 기다리니까 이게 역전세가 나도 안전 마진이 꽤나 이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수익 구간 다 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죠. 다 수익 구간에 있는 거니까. 지금 팔아도 다 수익 나는 것들이니까. 미리 다 들어갔고, 남들은 미리 들어가 있고, 다 됐으니까. 물론, 고점보다 많이 내려와 있지만은, 예. 그래도 기다리시잖아요. 예. 팔지 않으시죠. 또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가 있죠. 왜냐면 이제 지방시장 또 오니까. 예. 표정이 밝아지셨어. 예. 또 오니까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국구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구는 대구거든요. 이제 25년까지 공급이 많거든요. 25년이 끝나는 무렵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25년 빠르면은 이제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줄면은 25년 뭐 상반기 정도 될 수 있는데 물량이 뒤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 25년 초나 25년 말 그 사이. 부울경보다는 조금 늦죠. 한 6개월에 1년 정도 늦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구 재개발 사고 싶어요. 아이씨, 반대죠. 지금 분양권도 마피가 천지인데. 대구도 마피 예전에 막 7천, 8천, 막 1억 이런 거 지금 없어요. 다 나가고. 네. 지금은 한 5천 있나? 몇 개월 사이에 네, 없어요, 지금. 태평로 일대 그쪽. 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지금은 한 3천에서 5천 요 사이에. 그래요? 많이 낮은 것도 5천. 예전에는 7천, 8천, 1억짜리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빠졌어요. 언제 다 그렇게 사갔대요? 요번에 계획이 많이 됐잖아요. 급락할 때. 원래 그런 건 사야 돼요. 지금도 대부분 사야 돼요. 실수요자만 사야 되죠. 전세가 낮기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전세가가 뭐 보니까 2억대 초반 이래 나와요. 맞습니다. 투자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대구 아까 질문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평대 신축하고 30평대 구축하고 실거주 관점에서 20평대 신축하셔야 돼요. 왜요? 똑같이 떨어져도요. 신축이 떨어졌다면 신축이 반등이 빠르고요. 효과가 더 커요. 시세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요. 자녀가 4명입니다. 내가 수익을 내려면 더 가야 되죠. 억지로. 어거지로 더 가야 되죠. 주거에 만족을 하려면 30평 더 가야 되고. 시커먼 고등학생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가야 되죠. 울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이 진짜 부울경 북경 간다 했잖아요. 울산의 공급 환경을 보면 되게 좋아요. 지금 벌써 올라야 되는데, 원래 도시 자체가 이제 부산 영향도 받고, 또 이제 도시가 작고, 어떤 경기에 민감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나쁜데 부산이 아마 오르든지 울산이 먼저 시작하든지 창원이 먼저 시작, 세 개 중 먼저 한 개 시작할 거예요. 한 개가 시작했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그 공급이 좀 부족한 시기가 비슷비슷합니까?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시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불경이. 그 부경하고 그 위에 넘어와서 이제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조금 많잖아요. 포항은 올해가 좀 많지만 제가 물량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 작은 도시의 특성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도시가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작은 도시 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작은 도시예요, 사실은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외부의 변수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요, 작은 도시는. 한 해 물량에도 흔들리고, 누적 공급량에도 흔들리고, 외부의 변수에도 흔들려요. 이게 작은 도시 특성이에요. 얘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져. 될 수 있으면 저는 포항 같은 지역이나 작은 도시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예측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내가 예측 능력이 80%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포항 같은 더 떨어져요. 도시의 변수가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외부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항도 공급량이 지나고 대구가 움직이는 그 시점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포항, 구미, 이 경북 쪽에는 대구의 영향을 받거든요. 네. 자체의 영향을 받지만은 또 대구의 영향도 받고. 대구가 하라는데 지 혼자 막 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형이 먼저 네, 가요. 형이 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올해가 많고 내년에 많은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많이 봐서. 뭐 포항은 대구가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서 가실 것 같아요. 전북, 전주, 익산, 군산, 여순광 이쪽. 전라도 쪽을 제가 안 여쭤봤네요. 전라도 쪽. 이게 호남 지역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호남에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딴 지역보다. 음. 임대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전체 아파트 만약에 100이라면은 임대 비율이 높다고요. 근데 영구 임대, 그런 것들 좀 있고, 5년, 10년, 이 임대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임대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물렀다 나오거든요. 머물렀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예측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 지역에 보게 되면은 변동률이 굉장히 낮죠. 차분해요, 항상. 차분하죠. 네, 항상. 이게 임대라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터에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임대 공급까지 훨씬 줄어드는 시기 있죠. 그런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호남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북이나 우리가 전남, 아니 광주 보게 되면은 공급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근데 차분해요. 차분하죠. 차분한데 여기는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요. 네. 수요가 움직이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수요를 움직이는 구조를 제 뒤에 파워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입주 물량이고요. 부산의 입주 물량이고, 이게 매매 거래량을 제가 조금 가공한 거예요. 이 가공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이 공급량하고 같이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건수입니까, 그러면? 네, 건수예요. 건수. 어쨌든 가공을 네, 했지만 가공했던 건수입니다. 건수. 이게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줄면 늘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는 올해거든요. 올해는 어떨까요? 이렇게 가겠죠? 네. 그림 보이세요? 네. 여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래 갔다가 이렇게 안 보이세요? 여기에 기준을 쭉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죠? 이게 수요거든요? 네. 수요인데 올해 보세요. 올해 좀 많죠? 24,000. 네. 많으니까 이게 내려가겠죠? 네. 내년에 어떠세요? 없죠? 여기 어떨까요?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올라가겠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수요예요. 그래서 내년에 부산이 거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수요를 광주에는 이 수요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가 공급량에 비해서 우리가 변동폭이 낮은 거는 수요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수요가 모였다가 움직이고 모였다가 이런 구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씀 못 드리는데 공급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전북 쪽인가요? 전북 쪽은 공급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반 부분에 조금 시작하는데 스타트 약간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상승폭은 작지만은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는 지방하고 같이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라도도 금리 영향을 좀 받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봤죠. 똑같습니다. 근데 항상 좀 차분한 느낌? 늘 그렇죠, 거기는. 네,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항상 좀 차분한 느낌? 어지간하면. 대전, 세종도 궁금합니다. 거기도 지금 많이... 대전하고 세종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시에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분석이 힘들어. 원래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원래는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약간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공급량이에요. 근데 이제, 24년하고 25년도에는 살짝 많아요. 살짝. 네, 학하지구랑 뭐 유성구, 예, 유성구. 살짝 많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요때 이제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는데, 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리가 유지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다면은, 아마 대전보다는 세종이 먼저 반등하면서 대전이 따라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종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종이 지금 이제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종이 반등하면서 거의 연계해서 공급이 대전 줄면서 같이 반등하게. 그래서 이제 시간은 지방에서 조금 걸린다. 부산보다 늦다. 한 6개월 정도 늦다. 제 느낌은 좀 그래 보여요. 그럼 세종도 35년 이상이 지나면 수요가 잡힐 수 있는 겁니까? 데이터가? 잘 풀 수 있죠. 지금은 뭐 이렇게 네. 해놨으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서울에서. 네. 인위적인 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늘어난 수요예요. 외부에 들어온 수요가 어떻게 수요예요? 투자자 수요가 아니에요. 또 빠져나가잖아요.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런 수요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수요. 세종은 또 전세가율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네, 낮죠. 대전보다 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세가율이 빨리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원래 세종이 전세가율이 낮았잖아요. 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세가 반등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낙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대전보다 세종 투자하시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세가 잘 나온다면 괜찮은데 전세가 문제죠. 근데 저는 좀 큰 도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수요가 나오니까. 2년, 4년 지나면 새로운 수요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위기를 탈출해야 돼요. 매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큰 착각이 뭐냐면 계속 지금 상승할 거라는 착각하시거든요. 수요가 있을 거라 착각한다고요. 수요가 없을 때는 수요 없어요, 진짜. 전세도 안 놓인다니까요. 그럴 때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도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익 내면서. 근데 작은 도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도시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그래서 저는 작은 도시를 안 권해요. 근데 굳이 자꾸 분석해달라 하니까 제가 수요 분석하는데 분석해보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데 막 제주도 갔다 그러고 막 해가 좋다 하는데 보니까 제주도에 보니까 너무 가보니까 데이터도 그렇고 실제 가보니까 주거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거를 피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몇만부터가 작은 도시입니까? 지금 10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100만 정도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요가 있다. 작은 도시는 좀 비춥니다. 강원도는 잘 안 보는 지역이라 가지고. 네, 작은 도시라서 그렇습니까? 네, 작은 도시는 잘 안 보거든요. 네. 강원도 전체가 저는 작은 도시를 볼 때 두 가지를 묶어서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체 도시를 보고요. 강원도를 보고, 강릉을 보고, 강원도 전체 물량 두 개를 봐요. 그 두 개가 겹칠 때 있죠. 겹쳐서 물량이 없을 때. 급제가 저는 타이밍을 보고, 겹쳐서 물량이 많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강원도가. 물량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다른 도시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뭐, 강원도 전체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도 굉장히 저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딴 지역보다. 네. 물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덜 빠지면은 또 덜 오르거든요. 그런 게이기 때문에. 근데 강원도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걸리고 동력이 좀 필요해요. 외부 동력이 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지방에 반등 나오면은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공급량 안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 잘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여기 이제 그래프도 있지만은 뭐 25년 이 정도부터라고 보면 좀 저희가 먼저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또 열심히 찾아야 되죠.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해야 되겠네요. 네. 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지역마다 지금 변곡 시간을 다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 밴드 다 이야기하고 있고 네. 도시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공부할 게 아니라 밴드를 가입하면 되겠다.
뭐 밴드 가입 하셔도 되죠. 아,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네. 네, 이거 찾고, 이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다 찾고 있죠. 그러네요. 찾아주시니까. 네, 지금 시기를 대충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고 자료가 이제 나오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뭐 또 시장이 또. 시장에 네. 되고 또 같은 몰려다니면 또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또 뒤에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않지 않고 어떤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다. 그리고 어떤 이제 상품 정도, 어떤 상품 정도가 더 지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정도 하고 저가부터 오른다, 고가부터 오른다, 아니면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은 대충 말씀드리죠. 아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분양권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세금 문제가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게 분양권이에요. 약간 자유로운 게.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은 지금 분양권 하면은 입주가 만 25년, 26년 되면은 되게 좋죠. 그때 공급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때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 분양권이 딱 좋은 시기죠. 분양권이 되게 무서웠다는 걸 느낀 게 이번에 청약 옛날에 2년 전에 했던 사람들 지금 막 다 네. 난리 났죠. 살려줘 막 네. 이런 걸 많이 주변에서 봐가지고 되게 좀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이게. 시장이죠. 예. 양날의 검? 잘 쓰면 진짜 좋은데 이제 좋은 시기 또 온다니까. 분양권이. 반대로. 현 PIR과 집값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영향이 덜할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PIR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시장 예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후행지수잖아, 첫 번째. 네. 후행지수고요. 가격의 기준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가격은 백목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가격이 고점에 오면 그때부터 꺾여야 되잖아요.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달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죠? 더 달려갔다 하면 더 저평가되는 경우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소득보다 가격이 먼저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지. 우리가 하락해 보니까 내가 내 소득보다 더 가 있는 거예요. 상승하니까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가격이 도착했기 때문에 하락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백목지에 나와야 돼요. 수도권은요. 전고점 다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잖아요. 더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기준으로 예측하게 되면은 뒤에 2, 3년 뒤에 남은 수익을 못 가져옵니다. 백목지를 만드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소득으로 하는 거는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가격으로 우리가 예측하게 되면 소득보다 딱 높은 도시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늘 고평가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이고요. 네. 우리나라 세에서는. 네.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되면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만든 특성을 만든 가격이거든요. 미국하고 우리 뉴욕하고 서울하고 우리가 상해하고 비교하면 PIR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상해예요. 아, 그래요? 상해가 제일 비쌉니다. 북경하고. 뉴욕일 것 같은데 또. 뉴욕은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샘플링에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도시 발전 순수를 한번 보세요. 나라의 발전 순수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제일 빨랐죠. 선진국. 우리 일본이죠. 네. 주택 품질이 어떤 게 제일 안 좋겠어요? 미국이 제일 연식이 제일 오래됐다고요. 얘를 가져와서 평균해서 소득해 보세요. PIR 낮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고요. 중국에. 아, 표본의 이슈도 있겠다. 해변의 이슈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생긴다고. 실수가 생긴다고. 제가 보는 가격을 보는 기준은 우리가 매매가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 가격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교과서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률 환산법이라 했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가를 환산하는 기준이 있죠. 우리가 월세를 하잖아요. 상가 같은 거. 네, 상가는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시장에서는 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월세 전환율을 해서 우리가 월세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50%예요. 근데 50%에다가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4.85%인데 곱하게 되면은 수익률 2.5%예요. 수익률 2.5%면 지금 금리보다 더 낮죠. 네. 수익률을 보면 얘는 어마어마한 거품이죠. 네. 어마어마한 거품이에요, 강남을. 근데 우리 지방에 한번 가볼게요, 지방에. 지방에 가게 되면은, 지방 빌라 가게 되면은 갭이 딱 붙었죠. 네. 매매가 1억이면은 갭이 9천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를
9천 곱하기 전세가율, 전환율 5 하면은 수익률은 4.5죠. 수익률이 빌라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더 좋은, 빌라가 더 좋은가요? 강남이 좋죠. 완전 저평가? 그래서 이게 저평가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성장이 끝나는 상품은 사용가치하고 매매가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성장이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매매가 미리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다, 고평가다는 그게 명확한 구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지역을 특성을 가만히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이 지역에 얼마나 거래가 됐는가를 보는 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결정될 때 모든 환경이 다 같이 반영돼서 결정되거든요. 금융 환경까지 같이. 금리나 우리 소득이나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네.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 과거에 우리 해운대가 5억이 거래됐다고, 그죠? 2010년도에. 대구가 과거에 2010년도에 범어동이 만약에 5억이 됐잖아요. 똑같죠? 똑같은 환경에서 5억 거래됐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얘는 10억이고 얘는 8억이잖아요. 얘가 낮죠? 과거엔 똑같은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평가예요. 해운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의 금융 환경, 소득 환경과 금융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이 10억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만들 수 있는 게 10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과거 2010년도에 20억이었고 대구가 10억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 얘가 이제 40억 되고 얘가 20억 대 맞는데, 똑같이 맞는데, 얘가 저평가 되면은 그 차이만큼이 내가 볼 때는 적정 가격인 거예요. 현재의 가치. 근데 이 매매 가격이라는 거 변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이 고평가, 한쪽이 저평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저평가된 지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죠. 갭 매우기 한다 하잖아. 네. 그게 시장에서 우리 주택시장에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수익률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전세가 때문에. 수익률을 하게 되면은 강남은 완전 거품이라니까요. 완전 거품. 우리나라 전체가 거품이에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계속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저 모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2006년 얘기도 하고 네. 15년 얘기도 하고 네. 뭐 월급을 10년 동안 꼬박 모아서 네. 뭐 대출 받아서 샀다면 지금은 이게 15년을 꼬박 모아도 이게 살 수가 없다.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거품이다.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경우 잘 없어요. 다 대출을 이렇게 삽니다. 30년 모기지, 50년 모기지를 해야 돼요. 그게 원래 맞아요. 내 소득을 몇 년 모아 산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스탠다드가 그건데 우리면 몇 년만 모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거죠.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해요. 공급이 엄청 잘 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15다 20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요.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잣대로 자꾸 되게 되면 우리는 집을 못 삽니다. 못 사요.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네,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못 이런. 사요. 절대 못 삽니다. 과거의 어떤 가격을 보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사거든요. 내가 이거 10억이, 옛날 10억을 받는데 15억 되잖아요?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20억 가잖아요? 또 못 사요. 그분들은 평생인지 전세 월세 사는 거예요. 과거 가격을 안 봐야 된다. 그 10, 15 이런 거 의미가 없다니까, PIR.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예요. 지금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쉬면은 다시 또 따라 붙습니다. 소득이.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높은 시기예요. 높은 시기. 이제 지금 이제 하락하게 되면 또 줄어드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PIR이 막 엄청 더 원래 과거와 같이 이렇게 회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네. 어쨌든, 절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집값이 월급보단 빨리 올라가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급락했잖아요. 급락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위축돼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공급이 아닌 이제 다른 외부의 변수, 지금 변수로 해석하는데 이 변수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빠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방이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방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봄에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이제 한 10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지금 공부해서 우리가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지역들이 지방에서는 꽤 많다.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너무 이제 과대하게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거에 휩쓸리지 말고 조금 객관적으로 시장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과거처럼 아주 큰 기회는 아니지만은 조금 작은 기회는 되거든요.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회의 물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 특정 우리가 되게 좋은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아마 반등하게 되면은 꽤 많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의 특성에 의해서. 나머지 지역들은 서서 올라가겠지만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들은 이제 반등이 다른 지역보다 폭이 조금 더 클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투자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지역들이나 이렇게 지역들 잘 보시면은 지금 네.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불경으로 달려갈까요? 네, 가셔야 되죠.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셨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구나, 진짜. 많이 떨어졌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4.4%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제 해운대 가면 30%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개별 아파트로 보면. 네, 개별을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30%씩 떨어지는 게. 그런 데는 약간만 이제 시장이 바뀌면은 반등이 빨리 나오니까, 굳이 뭐, 우리가 그걸 외면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 있죠. 불경에 주목하되 열심히 공부를 하자. 공부해라. 불경 다음에는 대구 온다. 전국적으로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광주, 호남 다 온다. 지방에. 예. 그게 25년 되면 다 움직인다. 그러면 25년 이후에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진짜 온도 차이가 좀 나겠네요. 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확연하게. 네. 옛날에 그 장처럼. 네, 그렇게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따로. 엇박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됐던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잊고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에 의해서 한 개 묶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이제 분리되고 있는 거죠.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아시를 한번 통계 한번 볼까요? 아시.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요 시점이 임대차 3법 나오는 시점이에요. 쫙 떨어졌죠. 매물 줄었다. 여기 지금 다 왔죠. 원 상태로 다 회복됐거든요. 대부분 도시가 이래요. 원래 이제 공급 환경을 왔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울은 조금 덜 왔는데, 대구는, 한번 볼게요. 대구는 옛날보다 더 많이 늘었죠. 이 공급 많아서 그렇거든요. 옛날 수준에서 더 많았죠. 이 하락할 때가 요 섬을 넘을 때 하락했거든요. 매물량이. 매물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도 과거보다 더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들어갈만 하네요. 갭 투자자들이 똘깃할만 하네요. 네, 이렇게. 이 정도. 이때 줄었다가 다시 늘었잖아요. 최근에. 늘었어, 매물량이. 이 공급량 많아서. 올해까지는 이게 계속 유지될 거예요. 이 매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얘를 거래시키는 게 거래잖아요. 요게 뭐냐면 거래 회전율이에요. 그 누적 공급량이 크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부해보면 연결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매물량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거래 회전을 시키려면은 매물량이 돼야 되는데 없으면은 뭔가 오르거든요. 그게 해외 사례로 보게 되면은 전체 매물량이 한 8%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물량 적고요. 10% 넘어가게 되면은 매물량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아슬아슬 다 걸쳐져 있어요. 거의 많은 도시들이 8%에 10% 걸쳐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물량이 줄어들면은 상승 압력을 받고요. 늘어나면은 하락 압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물량과 거래 회전율 뭐 이런 거하고 공급량하고 엮여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잘 보여요. 근데 해외 자료를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하고 시장 상황이 다른데 그게 이제 적용이 됐. 구조가 비슷하죠.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지역, 우리가 뭐 강남이라든지 뭐 뉴욕이 밴쿠버 같은 곳은 그 공급을 투자자가 한다 했잖아요. 투자자가 공급이 되어서 매매가를 올리고 그 투자자에서 수요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어떤 시장의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거래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난 비슷하다 보고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점도 있고 달리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그 시장에 맞게 봐야 되죠.
맡겨봐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볼 때는 우리가 거래했는 걸 데이터를 볼 때는 8%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넘는 매물량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위험 신호고 줄게 되면은 상승의 신호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량이 들어오잖아요. 공급 들어오면서 그 매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만든 거는 요 사이고, 단기적인 정책에 의해서 만든 건 요 사이고, 이 전체에 가는 것들은, 전체에 가는 것들은 공급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공급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장기적 예측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공급량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잘 돼 있는 게 추가 지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적정수요 이렇게 딱 그어져 있는데. 네, 안 맞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다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다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공급이 적었는 거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 여기는 쓰는 과정이죠. 반대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모았다 쓰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시장에 크면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뉴욕 같은 데 어떤 재고주택 보게 되면은 거기는 재고주택을 하거든요. 2008년부터 해서 재고주택이 엄청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 재고주택 지금 열심히 짓고 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세가 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 네. 그건 왜냐하면 과거부터 2008년 이후에 재고주택을 너무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원리가 이게 수도권이에요. 네. 여기 불경을 잠깐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전에 2008년도 여기 오를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공급량이 저를 여기 있어요. 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부분에. 와. 요 부분 한번 보세요.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 이때가 불경이 다 올랐다거든요. 지금도 비슷하게 하고 있죠. 요 시점에 지금 25년이잖아요. 25년. 이게 묶어서 봐도 되고요. 따로 다 봐도 돼요. 저는 묶어서도 보고 따로도 보고 다 봅니다. 다 같이 분석해요. 따로 봐도 그렇고 묶어서 봐도 그렇고. 네, 똑같아요. 경남 다 똑같이 움직여요. 같이 아마 세 개 중에 한 개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대구는 많잖아요. 대구는 엄청 많잖아요. 25년까지. 불경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르죠. 24년까지 많죠. 25년도도 많은데 여기는 좀 적게 나오네. 24년 내년까지 많고 25년 좀 적구나. 여기다가 경북을 묶으면 되거든요. 네. 추가로. 네. 여기 엄청 많죠. 여기가 다 하락했던 데 여기 시기예요. 넘어갈 때가. 누적 공급량에서 그렇고. 25년부터 물량이 줄기 시작하네요. 25년 전체 물량에서 쭉 빠지면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죠. 점점 지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빠르면 상반기고 늦으면 하반기. 부산 찍고 대구 가겠네요. 네, 그렇게. 외전은 그랬잖아요. 부산 찍고 대구 막 이렇게 그런 비슷한 환경이 가는데, 근데 과거보다는 막 이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아실로 보는 것도. 사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기 편하고. 아니, 여러분, 이거 아실로 켜서 보시면 되잖아요. 왜 천안, 청주 보여달라고 하시고 막 아실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똑같이 보면 되죠. 네, 똑같이 클릭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천안보다는 청주가 좀 낫죠. 내가 알기로는. 네. 공급량이 좀 더 적을걸요? 그리고 작은 도시들은 무조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왜 묶어서 보시냐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할 데가 없으면 거기에 선택하게 되거든요. 작은 도시는 무조건 묶어봐야 돼요. 천안은 충남하고 묶어보고, 충북은 청주하고 묶어서 이렇게 보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청주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공급량이 훨씬 더 없습니다. 재밌네요. 아실로 보는 것도. 네. 소장님하고 아실을 보니까 또 재밌네요. 그래요? 혼자 보면 재미없거든요. 안 봐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로그인도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이걸 다 분석하거든요. 거래량도 분석하고, 이게 저는 숫자만 봐요. 숫자만 보고, 숫자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누적 공급량 또 숫자를 분석하다 보면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찾는 게 그게죠. 서울 수도권 시장의 누적 공급량에서 나오는 그 매물 수가 얼마일 때 하락할 건가에 대한, 그게 지금 아직도 저희 그거죠. 숙제죠. 미션. 네, 미션이죠. 그래서 그걸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조합했는데도 이게 제가 하는 게 맞다면은 25년, 26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보는 거, 저희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편집을 하고 눈이 아프잖아요. 네. 이런 거 잘 안 봐요. 데이터 이런 거. 그냥 밴드 들어가려고. 밴드 들어오세요. 눈 아파 이러고 내가 이거 하루 종일 이런 거 보고 있는 나 이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제 PC에 이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가공하고 또 하고 이래서 이제 맞는 것을 이제 추려서 이제 쓰고 증명되면 그걸 쓰고요. 증명 안 되면 버리고 폐기하고. 저는 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그 월을 맞추려고 달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한 2년 동안 이제 아마 마음고생 되게 심하실 건데. 네.
한 1년 반, 2년만 참으시면은 좋은 시절 오거든요. 그때 좀 활용해서, 털어라? 네. 아니, 서울은 그렇고, 네. 지방을 조금 활용하시라. 그러면은 또 다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또 지방을 이용해서 다음에 또 수도권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전략을 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사람이 참 사악한 게, 간사한 게 되게 좋은 얘기 오늘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부울경 대구만 남는다. 아이, 진짜. 진짜 간사해, 진짜. 아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은 전부 다 싸요.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저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에 있는 실수요자분들은 예. 정말 지금 사셔야 돼요. 올해 가격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보는 저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수도권 다르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올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올해 안 사시면은 내년에 작년에 살 거 이렇게 또 후회한다니까요. 네, 가격으로 보면 올해가 완전 저점이다. 더 이상 낮은 가격이 안 나온다. 소장님 성향상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정말 강하게 얘기하신 네, 겁니다, 사실.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은 올해 실수요자분들은 사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지방에서 같이 꽃을 피워보아요. 네.